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대의 한국 작가 박상기님의 단편 홍수의 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작가는 1951년 전북 옥구에서 출생하였으며 고려대 불문과를 졸업하였습니다. 1984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단편 새가 당선되어 문단에 데뷔하였습니다. 흔들리는 도시, 수화 1등의 단편이 있으며 중편 응달의 풀을 출간하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편안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홍수의 밤. 이 비를 뒤집어 쓰고 내가 남세스럽게 사돈 양반 댁에 가겄냐. 싸게 느그더리나 가서 자고 오니라. 그런 경우 빠진 짓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투로 어머니는 줄곧 버티었다. 갓 돌진한 아들 녀석을 들쳐업고서 6살 난 딸애에게 신발을 신기고 있던 아내가 손을 멈추고 나를 쳐다보았다. 그 눈길에는 당신 어머니의 고집을 꺾어주든지 아니면 친정에 가지 말라고 하든지 가장으로서 양당 간의 결정을 지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하는 아내의 짜증 섞인 지청구가 잔뜩 배어 있었다. 우리 가족을 피난시키려고 포니를 몰고 득달같이 달려온 처남은 안 싸던 어른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자 현관 밖에서 초상집 강아지처럼 배돌았다. 고부 사이에 시비가 잦은 것은 아니지만 잊혀질만 하면 한 번씩 겪게 되는 어머니와 아내의 신경전에 또 꼼짝없이 휘말려들 조짐이었다. 어머님, 칫솔을 사다 드렸잖아요. 치약이 입에 안 맞으시면 칫솔로 소금을 묻혀 닦으세요. 내 걱정 말아라. 평생 손가락에다 소금 찍어서 이빨 닦았어도 이빨 아파서 밥 못 먹은 적 없다. 그래도 칫솔을 쓰시는 게 훨씬 편하실 텐데 애들 보기에도 뭐하고 꼭 그러세요. 어따 야가 왜 이런다냐? 나는 이렇게 해야 개운하다는디. 보통 때는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취할 만한 다툼이 제풀에 스르르 거품처럼 꺼지곤 하였다. 하지만 어느 때는 쥐알이 이리저리 구르기 시작하여 타조알이 되고 나중에는 축구공만해져서 중간에 끼어있는 내가 그것을 집 밖으로 힘지게 차버리지 않았다가는 마침내 절구통으로 들어앉아 두고두고 속썩일 애물이 되기 십상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 내 재주로는 건넌방과 안방을 풀방구리에 드나드는 생쥐처럼 오가며 어머니에게 엉너리치고 아내에게 신칙을 하느라 채신머리 없이 오도방정 떠는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는 마루 끝에서 엉거주춤하고 있는 아내에게 등을 내민 채 요지부동이었다. 나는 일부러 밭은 기침 소리를 낸 다음 어머니 곁에 다가가 쪼그려 앉았다. 어머니, 안암동에 가시기 마땅치 않으면 제가 여관으로 모실게요. 오늘 밤에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을 것 같은데. 그만두어 이놈아. 비가 오면 얼마나 오겠다고 너까지 법석이여. 빈집에 도둑이 들면 어쩔 것이고 물이 차면 살리면 어쩔 것이여. 당최 그런 소리 하지도 말고 어서들 가보란께. 버럭 역정을 내는 바람에 나는 말밑이 흐려져서 물러났다. 수해로 집이 까북 물에 잠길 경우를 생각하면 사람이 남아있다고 해서 무슨 수가 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한두 마디라도 더 했다가 무슨 벼락이 내릴지 몰라 입을 다물었다. 열흘 전부터 오락가락하던 늦장마가 어젯밤부터 집중호우로 돌변하여 무섭게 쏟아졌다. 밤새도록 양철 지붕을 두들기듯 땅 위 모든 것들을 골고루 난타하는 빗소리에 섞여 이따금씩 유리칼로 하늘을 긋는 번개불빛, 간담을 서늘케 하는 천둥소리가 지붕 위 서너 뼘 높이에서 분탕질을 쳐댔다. 물먹은 솜걸레를 짜듯이
큰 비를 퍼붓고도 제 손깔에 안 차는지 오늘 아침의 하늘 역시 잔뜩 볼이 부어 있었다. 밤새도록 장대비에 두들겨 맞은 화단의 대추나무는 풋대추를 되가웃이나 떨구었고 그나마 복숭아 나무는 한쪽 가지가 부러져서 염치 없이 키 작은 꽃나무들 위에 퍼질러 앉아 있었다. 대문 곁의 하수구는 제 생전에 이런 비는 처음이라는 듯이 마당귀에 꾸역꾸역 흙탕물을 내뱉어 놓았고 2층 양옥인 옆집의 지붕 끝에서는 양철 홈통이 부러져 낙숫물이 우리 집의 담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텔레비전의 아침 뉴스도 개시부터 물타령이었다. 오늘 새벽 5시를 기해 서울, 경기, 강원 지방에 호우경보가 내렸으며 지난밤의 집중호우로 안양천변 일대가 침수되어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였다. 고지대 어디어디에서는 산사태가 일어났고 축대가 무너지면서 그 아래의 연립주택이 파묻혀 민방위 대원을 동원하여 구조 중인데 현재까지의 인명피해는 사망 3명, 부상 6명이며 물론 그런 뉴스가 특별한 것은 아니었다. 여느 날처럼 나는 서울의 극히 일부 지역이 호우의 피해를 입었다는 뉴스를 가볍게 흘려 들었을 뿐이었다. 그것은 거대한 공룡의 몸에 한두 군데 부스럼이 돋았다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날마다 어느 곳에선가 불이 나고 가스관이 터지고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차에 바치는 자질구레한 재해가 빈발함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민 다수의 삶이 그런 것들과 무관하게 흘러가듯이 이번 수에도 일상의 그런 뉴스거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덤덤한 마음이었다. 더군다나 치산치술한 까마득한 인류의 선사시대부터 인간이 골머리를 싸매고 연구해온 과제인데 인구 1천만이 모여 사는 초대형 도시이자 수도인 서울이 그까지 빗물 때문에 졸경을 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여느 해의 수막원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찾아다녔듯이 이번 폭우도 역시 뚝방 밑의 철거민 촌이거나 산동네의 무허가 판잣집들을 그 야만의 손톱으로 핥히고 지나갈 것임에 틀림없었다. 아침 출근길에 한남대교를 건너가면서 흙깃본 한강도 보기 좋게 살이 쪄서 누르스름한 강물을 기운차게 하류로 흘려보내고 있었다. 강바닥의 모래를 긁던 굴착기는 아랫도리를 강물에 담근 채 기린처럼 긴 목을 삐죽 내밀고 한가롭게 해묵은 기름때를 씻고 있었다. 빗줄기는 저 혼자 굵어졌다 얇아졌다 하며 9월 초하루인 토요일 하루를 저물리려는 듯 싶었다. 15층에 자리 잡은 우리 사무실의 창밖으로 내려다본 거리에는 울긋불긋한 우산들이 농수로의 개구리밥처럼 떠다녔다. 자동차들도 작은 물방개처럼 열심히 수로 위를 기어다니고 있었다. 4호선 지하철 공사를 하느라고 도로의 밑에는 수십 길씩 땅을 파고 그 위에 복공판을 깐 상태였다. 이번 장마로 복공판 밑의 지하 공사장이 침수되면 시공회사들이 단단히 애를 먹을 것이었다. 지금도 차도 밑의 공사장에서는 누군가가 방수 및 독의 방지 작업으로 죽을 둥 살 둥 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요일인 내일에 산행이나 낚시를 작정했던 몇몇 사무실 동료들은 제가끔 날씨를 향해 흰눈을 부라렸다. 나는 특별히 마음먹은 일이 없으므로 부러진 복숭아 나무나 손보고 묵은 소설책을 뒤적거리다가 그래도 남는 시간은 텔레비전과 낮잠에 맡기면 될 것이었다. 그러나 2시 반쯤 퇴근을 하고서 택시를 타고 집에 오다 보니 그게 아니었다. 잠실 3단지를 지나 풍납동으로 좌회전하는 지점에서
교통순경이 차를 세웠다. 성내천의 물이 범람하여 도로가 침수되었기 때문에 모든 차량을 되돌려 보내고 있다는 것이었다. 믿어지지 않아 운전수와 같이 내려서 성내천을 내려다보았다. 천변 양쪽의 나무들이 허리까지 물에 잠겨 있고 커다란 방죽으로 변한 성내천의 물은 도무지 흐르는 것 같지가 않았다. 한강 수위가 높아져서 시내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이 전혀 빠지지를 않는 김이었다. 차를 돌려 강변도로를 타고 천호동을 거쳐서 성내동의 우리 집으로 가기로 했다. 천호대교 부근에서 본 한강은 엄청났다. 건너편의 워커힐 밑에서부터 이쪽의 강둑까지 강물이 그득 차 있었다. 벌써 교통이 차단된 강진교는 상류에서 떠내려온 물 풀더미를 휘감은 채 가냘픈 다리로 급류를 버티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어느 한순간에 버팀목이 부러지듯 강다리 전체가 무너져서 떠내려갈 형국처럼 느껴졌다. 우리 동네는 아직 멀쩡하였다. 중학교 음악선생인 아내는 언제 왔는지 딸아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느라 딩동거리고 있었다. 나는 옷을 벗으며 조금 전에 본 성내천과 광진교의 위험스런 형편을 얘기하였다. 그렇지만 아내는 내가 느낀 반의 절반만큼도 염려하는 기색이 아니었다. 우리 집과는 상관없이 매년 장마철이면 일어나곤 하는 예사스런 물난리일 뿐이라는 투였다. 어머니도 호들갑을 떠는 아들이 못마땅하신지 혀를 끌끌 찼다. 나는 머쓱해져 입을 다물었다. 텔레비전에서는 한강 인도교의 수위가 8.5m를 넘으면 홍수 경계경보를 내리게 되어 있는데 오후 3시 현재 이미 8.62m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이어서 소양강댐의 홍수조절 용량은 5억 톤이고 화천댐은 2억 1,500만 톤이며 한강의 위험수위는 10.50m라고 하였다. 아이들 구구쌤 하듯 내 깜냥으로 뉴스의 정보를 추스려 보건대 지금의 한강물은 경계 수위를 웃돌고 있지만 위험 수위까지는 아직 멀었다는 것 같았다. 그렇지만 상류에서 얼마나 많은 물이 내려올지 모르니 계속 뉴스를 주시해 달라는 것이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텔레비전의 주문대로 뉴스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던 광진교와 식빵처럼 부풀고 있을 성내천의 누런물을 생각하니 아무래도 꺼림칙하였다. 집에서 내전 보살하고 있는 사이에 광진교의 교각이 기우뚱하고 성내천의 물은 문어발처럼 골목을 핥으며 스며들어오고 있을 것만 같았다. 아니나 다를까 나의 불길한 예감이 적중하기 시작하였다. 6시가 가까워질 무렵부터 우리 동네에도 물이 차오르는 것이었다. 우리와는 일면식도 없이 지나갈 줄 알았던 홍수라는 흉악범이 본때 있게 얼굴을 내민 셈이었다. 세탁소 앞의 골목에서 무릎 높이로 들어찬 흉악범을 본 아내는 숨이 턱에 닿아서 뛰어왔다. 세탁소 아저씨는 집 안으로 흘러드는 물 때문에 생 난리를 치고 있으며 그보다 더 아래쪽 사람들은 옷가지도 제대로 치우지 못하고 빠져나오고 있는 중이라는 거였다. 지금 속도로 불어나면 금세 우리 집 문턱에 물이 닥칠 것이다. 빨리 서둘러서 집안을 정리하고 피해야 한다. 서울 한복판에 물난리가 웬일이며 도대체 구청 사람들은 뭐 하느라고 대피하라는 말조차 없었느냐. 당신도 그러고 있지 말고 책과 이불 따위를 다락에 옮겨 놓으세요. 나는 한 발 한 발 다가오고 있는 흉악범보다도 아내의 총알 같은 넋두리에 망연해질 지경이었다. 금부치와 저금통장, 집문서 등을 챙긴 아내는 친정에 전화를 걸었다. 아내의 놀람이 전화선을 타고 안암동의 처가에 고스란히 전해진 모양으로 손이 처남은 비상 라이트를 켠 채 달려왔다는 것이었다. 서울에 피부치라고는 한 명도 없는 나로서는 처가 이외에
달리 내세울 곳이 없었다. 게다가 오르막길을 한참 올라가야 하는 처가의 위치는 석 달 열흘 동안 비가 내려도 수마의 발톱조차 미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렇지만 어머니를 두고는 그럴 수가 없는 일이었다. 물이 두려워 피하면서 늙은 어머니만을 물구덩이에 계시게 할 수는 없었다. 어머님 말씀대로 애들 데리고 당신 먼저 가. 나는 집단속을 좀 더 하다가 어머님 모시고 나갈 테니까. 나는 아내의 등을 때밀다시피 하여 내몰았다. 아내 혼자뿐이라면 으름장을 놓아서라도 시어머니를 두고 도망치는 못된 며느리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돌진한 아기에다 어린 딸이 매달려 있고 보니 아무래도 피난을 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내는 눈물을 찔끔거리며 어머니의 주장은 고집이 아니라 억지라고 불평을 늘어놓았다. 빗줄기는 잠시 숨을 고르는지 가늘게 풀어져 내렸다. 포니가 빗물을 튕기며 골목을 빠져나가는 걸 지켜보다가 세탁소 쪽의 낮은 지대로 가보았다. 세탁소 주인 내외는 한창 수중전을 벌이고 있는 중이었다. 허벅지까지 찬물을 헤집고 다니면서 픽업 트럭에 옷을 날라다 싣고 있었다. 세탁소의 천장에서 내린 겨울 양복과 춘추복이 픽업의 화물칸에 가득 채우고도 남아서 조수석에까지 쌓여 있었다. 세탁소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 있는 연탄가게에서는 함석 빈지문 사이로 시커먼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수천 장의 연탄 더미가 속수무책으로 물속에 잠겨서 녹고 있는 것이었다. 연탄가게에서부터는 골목 양쪽의 집들이 모두 담벼락의 절반 가까이 물에 잠긴 채 을씨년스럽게 서 있었다. 어깨 위에 이불, 옷보따리, 텔레비전, 전축, 전기밥통 따위를 짊어진 사내들이 허리에 차오른 물을 밀며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물놀이에서 쓰는 비닐보트에다 요령껏 물건들을 싣고서 밀고 나오고 있었다. 사람들이 뒤쪽으로 전파상, 복덕방, 양품점, 슈퍼마켓 건물의 지하는 의류품을 만드는 봉제 공장인데 수북이 쌓여있던 원단과 봉제품 더미는 어떻게 건져냈는지 모를 일이었다. 환장하겠네. 뭔 놈의 차가 시동이 안 걸려. 운전석에서 세탁소 남자가 벌레 씹은 얼굴이 되어 소리를 질렀다. 바퀴가 물에 잠긴 픽업은 가릉가릉 세레모터 도는 소리만 낼 뿐 시동이 걸리지 않고 있었다. 물이 차건 말건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고 양버듬을 치는 픽업의 꽁무니에 붙어서 세탁소 여자는 차를 밀어보려고 끙끙거리고 있었다. 조금 전에 텔레비전을 날라온 사내와 내가 달려들어서 겨우 차바퀴를 물 밖으로 밀어 올렸다. 셋이서 한참을 밀어붙이니까 시동이 걸렸다. 고마워 어쩔 줄 모르는 세탁소 여자에게 물었다. 어디로 옮기는 겁니까? 천호동에 이 양반 친구분이 하는 세탁소가 있어요. 젖은 옷들을 말려야 할 텐데 큰일이네요. 우리 집은 하나도 못 건졌는데. 진작에 서두르지 그랬습니까? 말도 마세요. 어찌나 물이 빨리 불어났는지 거짓말 같던데요. 아저씨네 집도 어서 짐을 옮기셔야 할 겁니다. 세탁소 여자는 차문을 열고 옷무더기 속에 몸을 디밀었다. 덤불 속에 파고든 벌레나 매 한 가지였다. 비닐로 적재함을 덮은 픽업의 뒤를 따라 집으로 걸어왔다. 우리 집 대문 밑에도 발목이 잠길 정도로 물이 괴어 있었다. 마당은 하수구에서 넘쳐 솟구치는 물로 채워지고 있었다.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시시각각으로 코밑에 달려드는 셈이었다. 어머니는 이방저방의 장롱과 옷장 서랍을 모두 빼내어 쌓아놓는 중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도시의 갖은 쓰레기와 오물로 범벅된 구정물이 우리 집 안방에 거침없이 들어와 닥치는 대로 삼켜버릴 것이었다. 미구에 닥칠 그 불가항력의 도둑이 절도나 강도에서 그치고 모든 것을 철저하게 짓이겨버리는 가정 파괴의 흉악한 짓까지는 하지 않도록 애걸복걸하는 수밖에 없었다.
나는 어머니를 도와 옷이 담긴 서랍들을 다락으로 올려 쌓았다. 거실의 VTR, 전축, 텔레비전, 장식장 속의 값나가는 물건들, 주방의 전열기구, 싱크대 위아래의 젖어서는 안 될 것들, 냉장고 속의 음식 등을 올렸다. 그 다음에는 내 책상과 아내의 화장대 서랍을 치웠다. 너는 저 책들을 올려라. 난 장독단지를 손보야 쓰겄다. 어머니는 주방 뒤쪽의 광에 있는 간장, 고추장, 된장, 밑반찬 단지들을 치우러 갔다. 나는 거실의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을 책장의 아랫단에서부터 한 알음씩 뽑아 날랐다. 4평이 넘는 다락에는 날라온 세간 살림이 그들먹하게 들어차서 더 이상 다른 짐을 쑤셔넣기가 힘들었다. 책들을 안방의 장롱 위로 올릴 수밖에 없었다. 의자에 올라서서 장롱 위를 치우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당신이에요? 어서 나오지 않고 뭐 하세요? 물은 지금 어디까지 찼어요? 수신 상태가 지극히 불량하여 지글지글 끓는 잡음 속에서 용케 아내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었다. 벌써 마당에 물이 차기 시작했어. 다락에다 짐 옮기느라 정신없이 설치고 있는 중이야.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요. 날벼락도 유분수지. 글쎄, 더 큰일이나 닥치지 않을지 모르겠어. 길게 전화할 시간 없으니 어서 끊자고. 별 수 없잖아요. 대충 치웠으면 빨리 나오세요. 그러다가 물에 갇히면 어떡해요. 전화를 끊고 시계를 보니 8시 30분이었다. 빗발은 다시 굵어져 거실 창밖의 베란다를 세차게 두들겨댔다. 어둠의 하늘 한쪽에 시퍼런 빗금이 그어지더니 이어 요란한 천둥소리가 울렸다. 밖의 형편을 살피려고 현관에서 거실로 들어오는 문을 열다가 나는 깜짝 놀랐다. 물이 현관에 들어차 신발들이 둥둥 떠다녔다. 거실의 바로 한 뼘 아래까지 물이 오른 것이었다. 마당에서는 종아리가 푹 잠겼다. 지하실은 이미 물이 가득 차버렸다. 기름 보일러가 물속에 파묻힌 것이었다. 물은 어둠 속에서 땅바닥에 배를 깔고 침입하여 우리 집을 빙 둘러 포위해 버린 셈이었다. 거기서 시방 넋놓고 서서 뭐 하는 것이냐? 현관 문턱에 서서 어머니가 나를 불렀다. 형광등의 불빛을 등에 인 어머니의 모습이 낯설어 보였다. 어머니가 손에 쥐고 있던 부엌칼을 불쑥 내밀었다. 아나, 이 칼로 저그 빨랫줄을 끊어오니라. 빨랫줄은 왜요? 장롱 문짝을 묶어놓아야 쓰겄다.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대문 옆의 기둥에서부터 집 모퉁이로 늘어져 있는 빨랫줄을 끊었다. 서너 발 되는 길이의 나일론 줄이었다. 책장을 거의 다 비워갈 무렵 갑자기 정전이 되었다. 순식간에 칠흑같이 어두운 동굴에 내팽개쳐진 기분이 들었다. 저지대의 전신주가 넘어졌거나 아니면 변압기가 터졌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니면 사고의 위험 때문에 한전에서 침수지역의 전원을 끊었을지도 모른다. 아무튼 어둠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 위험을 더욱 위험스럽게 만들 것이었다. 냉장고 위에 양초하고 성냥이 있을 것이다. 불을 켜오너라. 다락에 올라가 짐을 정리하고 있던 어머니가 말했다. 나는 양손을 벌려 어둠 속의 벽을 더듬으며 주방으로 갔다. 싱크대 위의 가스레인지가 파랗게 불꽃을 피우고 있었고 물 끓는 소리가 났다. 양초 봉지에서 2자루를 꺼내 들고 왔다. 물이 끓는데요. 그려, 라면 끓이려고 물을 올려놓았어. 이런 판국에 밥이 넘어가겠어요? 못난 소리 말아라. 주리를 틀어도 밥심 있는 놈이 오래 견디는 배비여. 어머니는 다락에서 내려와 주방으로 갔다. 나는 자꾸 아득한 절망감과 주체하기 어려운 분노가 실꾸리처럼 뒤엉켜 북받쳐 오르는 데 비해 어머니는 너무도 침착한 모습이었다. 물의 기습을 예견하고 미리 당신의 할 일을 염두에 놓은 것처럼 어머니의 행동거지에는 조금치도 허둥거림이 없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몸 어느 깊이에 아직도 그런 힘이 남아있었는지 옷이 차곡 쌓여 있어
무거운 옷장 서랍을 번쩍 들어서 단숨에 다락으로 올려놓는 것이었다. 내 힘으로도 벅찰 간장 고추장독은 언제 들어다 놓았는지 주방의 식탁 위에 오똑 앉아 있었다. 속절없는 것이 식욕이었다. 닥쳐올 물난리로 정나미가 떨어져 젓가락을 잡기도 싫었는데 턱 밑에 앉은 어머니가 채글을 하는 바람에 깨적거리다 보니 국물까지 다 마셔버렸다. 어머니, 이제 치울 만큼 치웠으니까 비옷을 입고 나가지요. 또 그 말 허냐. 한물이 져서 집이 둥둥 떠내려간다면 모를까. 사람이 어찌 제 집을 헌 몽당 빗자루 버리듯 헌다냐. 집을 내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밤만 피했다가 다시 오는 건데요. 그러는 것이 아니여. 집안 살림은 숟구랑 몽댕이 하나라도 함부로 내버리면 동티가 안 하는디. 지 목숨만 살겄다고 내빼버리면 이 집 터주 귀신이 가만히 있을 성 부르냐. 집이나 사람이나 이런 날 무섭기는 매일 반여. 내 여태가장 날릴 때마다 제 집 제 땅을 버리고 도망친 사람 치고 나중에 잘된 사람은 못 봤으니께. 근디 저게 뭔 소리다냐? 귀를 기울여 보니 집 밖의 어둠 속 어디에선가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았다. 요란스럽게 떨어지는 빗소리를 토막내며 무슨 짐승이 설게 우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 나는 내 책상 위에 올려놓은 낚시 가방을 뒤져 밤낚시할 때 사용하는 랜턴을 꺼내왔다. 그 소리는 옆집의 마당 어디에선가 들리는 것 같았다. 건넌방 창문을 열고 문턱에 올라서서 소리를 향하여 랜턴의 불빛을 비추었다. 큼지막한 개 한 마리가 물에 가라앉은 제 집 지붕 위에 올라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저런, 저 집 사람들이 개 목줄도 풀어놓지 않고 내빼버렸네. 개는 제 집에 매어있는 쇠줄 때문에 옴쭉 달싹을 못하고 제 집 지붕 위로 올라서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눈에 파랗게 불이 켜진 것으로 미뤄보아 무척 독이 오른 것 같았다. 그대로 비추고 있거라잉. 내 가서 얼른 데리고 올 텐께. 달려들면 어쩌려고요. 아무리 사나운 짐승도 지 목숨을 구해주는 이는 해치지 않는 법이여. 저것이 지 혼자서 얼마나 애달았겠냐. 어머니는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러 들듯이 싱싱 밖으로 내달았다. 나는 무르춤하여 어머니의 뒤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물은 현관문턱을 넘어 스멀스멀 파충류처럼 거실 바닥을 기어다니기 시작하였다. 냉장고, 옷장, 장식장, 소파, 피아노 등 수마의 먹이는 아직도 지천으로 널려 있었다. 한꺼번에 왈칵 덤벼들어 삼키기보다는 천천히 아랫도리부터 촉수로 핥아서 쓸개물을 짜들게 한 다음에 실내의 모든 것들을 샅샅이 말아먹을 것이었다. 1, 2층 모두 쥐죽은 듯이 조용한 것으로 보아 옆집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게 틀림없었다. 어머니는 개의 머리를 몇 번 쓰다듬어 준 다음에 개집에 매인 고리를 풀었다. 누르스름하고 뻣뻣한 털과 바짝 치켜세운 짧은 귀, 앙칼진 눈매로 보아 진돗개인 것 같았다. 개줄을 움켜쥐고 다시 담을 넘어왔다. 개는 내가 잡아 끄는 대로 훌쩍 담 위로 뛰어올랐다. 어머니는 덥석 개를 받아 안고서 거실로 들어갔다. 이제는 집 밖을 걸어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았다. 우리 집 마당의 물이 허벅지에 오르는 것을 보면 골목길의 어느 곳은 키를 넘는 물이 들어차 있을 것이었다. 깜깜한 어둠 속을 더듬거리며 그런 길을 빠져나가는 것은 위험천만한 노릇이었다. 물이 더 붓기 전에 슬라브 지붕으로 된 옥상으로 대피하는 수밖에 없었다. 시커먼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계속 밀려 들어오는 이물은 도대체 언제 어디쯤에서 그칠까? 휴대용 라디오가 있으면 한창 떠벌리고 있을 긴급 뉴스라도 들어보련만 전기가 끊어지고 난 뒤부터는 전축에 끼어있는 라디오나 텔레비전이나 모두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전화와 수돗물도 언제 끊어졌는지 모르게 끊어져 있었다. 어느 무례한 녀석이 우리 집에 들이운 모든 문명의 줄을 나와는 한마디 상의 없이 거두어 가 버린 것이었다. 이제는 아무런 말도 들을 수 없고 누구도 부를 수 없는
막막한 섬에 떠내려온 거나 마찬가지였다. 한강물은 지금쯤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상류의 댐들은 만수위가 넘어버려 홍수 조절 기능을 잃어버린 채 수문을 모두 열고서 엄청난 물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우리 집은 형체도 없이 물속에 가라앉아 버리는 것은 아닐까. 거실을 점령한 물은 이방저방의 문턱을 넘보기 시작하였다. 이대로 있다가는 수족관 속의 물고기가 되기 알맞을 것이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겠어요. 어머니는 차마 못할 일을 해야 하는 사람처럼 이를 옥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다락에 올라가 등산용 텐트를 찾아보았다. 그러나 어느 구석에 묻혔는지 눈에 띄지 않았다. 이 긴박한 때에 제놈이 요긴하게 쓰일 것 같으면 어서 고개를 내밀고 나올 것이지 어느 깜깜한 모서리에 숨어서 숨바꼭질하게 만드는 법이 어디 있는가. 옷장 서랍더미 뒤에 끼어있는 텐트 가방을 찾아내느라 여간 애를 먹은 게 아니었다. 어머니는 화장실에서 아기의 목욕통으로 쓰이는 커다란 플라스틱 욕조를 꺼내와서 그 안에다 쌀과 라면을 담고 있었다. 어머니의 행동이 어이없어 웃음이 나왔다. 아무려면 옥상에서 생쌀과 라면으로 연명하고 있어야 할 만큼 이 난리가 오래가기야 할까. 그러나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말릴 수가 없었다. 몇 시간 동안 설마 하는 새에 마당을 빼앗기고 거실을 빼앗긴 주제에 일상의 감각으로 앞으로의 사태를 가늠한다는 게 오히려 우스꽝스런 건지도 모를 일이었다. 물을 헤쳐가며 철제 사다리를 타고 옥상에 올라갔다. 널따란 슬라브 옥상은 한밤중에 산거지꼴로 허둥지둥 도망 나온 주인을 안심시키듯이 빗물이 괜 구석이 없었다. 마당의 물이 여기까지 오르려면 3미터는 더 높아져야 했다. 아무리 물이 불어난다고 하더라도 이곳까지 오르지는 못할 것 같았다. 하지만 남의 집 안방에 구정물을 쏟아붓는 뻔뻔스런 홍수이고 보면 또 무슨 흉계를 꾸미고 있는지 종잡을 수 없는 것이었다. 텐트를 펼쳐 굴뚝과 텔레비전 안테나에 얼기설기 묶었다. 영락없이 무인도에 개 한 마리를 끌고 표류해 온 꼴이었다. 어머니는 우산처럼 플라스틱 욕조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서 개를 안고 있었다. 옆집의 개는 옛날부터 어머니와 친한 사이라도 되는 듯이 어머니 품에 푹 파묻혀 꼼짝도 않고 있었다. 몇 시나 되었냐? 12시가 좀 넘었는데요. 빛날은 쬐끔 꺼끔해졌다마는 저물길이 잡히려면 아직 멀었는가 보다. 여태 이 동네에 홍수난 적이 있다는 말은 못 들었는데 이번 비가 엄청났나 봅니다. 글씨 말이다. 한물은 옛날에 하도 많이 겪은 난리라 애들 경풍하듯이 놀랄 것은 없다만 서울도 이러는 종은 몰랐다. 나는 비옷에 섭을 헤치고 안에 껴입은 겨울 파카의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 눅눅하긴 했지만 피우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춥지 않으세요? 옷이 다 젖었을 텐데요. 괜찮여. 이놈을 안고 있으니까 훈훈한 것이 견딜만 하다야. 저쪽 가생이로 뺑 둘러서 불이 훤하게 켜진 동네는 전기불이 나가지 않은 것 본께 멀쩡한가 본디. 여그는 왜 이런다냐? 어머니는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는 강북 쪽의 불빛을 가리키며 물었다. 그쪽 땅이 이쪽보다 훨씬 높아요. 내가 서울에서 산 지 20년이 넘었지만 이런 물난리는 처음 보는 거려. 그래도 여기는 세멘토 공구리로 단단하게 지었은께 집이 무너질 염려는 없겠지야. 옛날에는 한물이 지면 집이 폭삭 주저앉고 어떤 집은 강물에 떠내려가고 그랬어. 너는 생각 안 나냐? 대보뚝에서 돼지를 건지고 하던 일 말이여. 네? 돼지를 건지다뇨? 네가 12살은 되었을 적인디 벌써 잊어버렸냐? 네가 떠내려오던 돼지를 보고 쏜살같이 바지랑떼를 가질러 왔자녀.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옛날의 어떤 풍경이 번쩍 머리에 떠올랐다.
기억의 창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필름을 꺼내 영사기에 걸고 전깃불을 비추었다. 우리 동네는 만경강 하류로 물이 빠지는 탑천가에 자리 잡고 있었다. 동네 사방을 빙 둘러보아도 야트막한 언덕조차 없이 논만이 일망무제로 뻗어있는 곳이었다. 한여름에 봇비가 퍼부은 뒤면 이 논들이 물바다가 되곤 하였다. 벼포기는 물에 잠긴 채 손가락 한두 마디 정도만 물끝에 내밀어 그곳이 벼논임을 알게 했다. 그런 날에는 미꾸라지는 길바닥에 지천으로 널려서 꼼지락거리고 강에서 사는 큰 붕어, 메기, 잉어, 참개 등도 범람하는 물을 따라 겁없이 텄논까지 기어올라와 푸덕거렸다. 국민학교 5학년 되던 해의 여름인 것 같았다. 억수로 비가 내린 다음 날 나는 한마을의 또래들과 탑천 둑에서 물구경을 했었다. 평소에는 우리들이 멱 감는 곳으로 만만하던 탑천이 둑이 미어지도록 부풀어서 사납게 흐르는 게 신기했다. 게다가 위쪽에서 부서진 집의 판자나 통나무가 흘러오고 이따금씩 쇠염을 통이며 준악배까지 떠내려왔다. 그런 것들의 뒤로 까만 점 하나가 떠 흘러오는 것 같더니 자세히 보니까 돼지였다. 중톳 한 마리가 목만 내밀고 버둥거리며 떠밀려 오고 있었다. 물살이 워낙 세어서 뚝가로 헤엄을 친다는 게 계속 아래로만 떠가는 모양이었다. 꼭 돼지를 건져 가지려고 그랬던 건 아니었다. 빨랫줄을 괸 장대를 가지러 집에 뛰어왔다. 돼지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의 눈에 불이 번쩍 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와 나는 이미 얼마를 더 떠내려간 돼지를 쫓아 정신없이 둑길을 달렸다. 어머니는 돼지를 앞질러 한참을 내닫더니 풍덩 물속으로 뛰어들어갔다. 헤엄을 쳐들어가는 어머니와 떠내려오는 돼지가 마주쳤다. 어머니는 돼지의 발목을 붙들었지만 몸부림치는 돼지를 끌고서 밖으로 헤엄쳐 나오기가 그리 쉬운 게 아니었다. 강물 속에서 어머니와 돼지가 한데 엉켜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 같았다. 나도 다급하게 강물 속으로 뛰어들어 물이 목에 차는 곳에서 어머니에게 장대끈을 내밀었다. 하마터면 돼지 때문에 다 죽을 뻔했었죠. 어머니는 그까지 돼지 한 마리가 그렇게 탐나던가요? 나는 검지손가락으로 담배를 튕겼다. 담뱃불은 발갛게 호선을 그리다가 마당의 물속으로 떨어졌다. 아이고, 그때 같으면 돼지가 아니라 토깽이 한 마리가 떠내려왔대도 죽기 살기로 덤볐을 거요. 네 애비가 딱 맞이기라도 남겨두고 눈 감은 종 아냐? 니미가 그렇게 안 그러 붙였은께 널 가르치고 너 누나 시집 보내고 했지. 어머니는 그때 생선 장사를 하여 우리를 길렀었다. 군산의 선창에서 갈치, 고등어, 꽃게 등을 커다란 함지에 받아다가 마을마다 다니며 팔았다. 온종일 여러 마을을 돌다가 저녁 무렵에는 그 함지에 생선값으로 받은 쌀이나 보리를 이고 왔었다. 어머니는 내가 읍내의 중학교에 들어가자 생선 행상을 그만두었다. 대신 읍내의 시장에 노점자리를 장만하여 생선을 팔았던 것이다. 너희 처가는 괜찮은지 모르겠다. 거기는 집이 높아서 끄떡없을 거예요. 네 녀석 좀 봐라. 왜 갑자기 끙끙거린다냐? 그동안 얌전하게 어머니에게 안겨있던 개가 머리를 자꾸 빼들며 일어서려고 하였다. 오줌이 마려운 게 아니에요. 잠깐 놓아줘요. 나는 일어서서 허리를 꺾고 마당의 물을 살폈다. 어두워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물이 엄청 불어났음을 금방 알 수 있었다. 화단의 대추나무가 물 위로 가지끝만 간신히 내밀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방에도 허리가 잠길 만큼은 물이 찼을 것 같았다. 시계는 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2시간 만에 물이 이만큼 불어났으니 이 속도라면 새벽이 오기 전에 다락으로 물이 들어갈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지난밤에 어머니와 같이 허둥대며 날랐던 모든 짐들마저 물에 젖어 못쓰게 될 것은 뻔한 이치였다.
이제 쏟아질 만큼 쏟아졌는지 비는 그쳐 있었다. 금요일 밤부터 내린 비가 얼마나 될까? 내 느낌으로는 1년 강우량의 절반이 2, 3일 사이에 내린 것 같았다. 다행히 내일부터 물이 빠진다고 하여도 집안 구석구석을 분탕질 쳐놓았을 홍수에 설거지를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닐 것이었다. 빗물이란 더러운 도시의 분진을 씻어주는 것이지 이처럼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온갖 오물을 남의 집 안방에 처발라 놓는 것이 아니었다. 홍수 걱정이 없이 깊은 단잠에 빠져 있는 수많은 서울 시민들은 내일 아침의 텔레비전에서 거대한 바다에 수없는 뗏목으로 떠있을 우리 동네의 지붕들을 보고 어떤 표정들을 지을까. 오늘 아침에 내가 그랬듯이 시원찮은 동네의 사람들이 치르는 일상의 애군으로 치부해버리고 말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갑자기 옆집의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와 개가 컹컹 짖는 소리가 뒤섞였다. 개는 옥상 끝에서 저희 집을 향하여 금방 곤두박질을 칠 것처럼 사납게 짖어댔다. 옆집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았다. 물의 압력 때문에 1층 현관의 유리창이 박살난 건가? 개 옆으로 다가가 보았으나 너무 깜깜해 어떤 기미가 잡히지 않았다. 저 집에 시방 인주가 들었다. 어머니가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듣고 보니 무슨 물체가 옆집 마당에서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였다. 얼른 랜턴을 찾아들고 비추며 소리를 질렀다. 누구요? 커다란 보퉁이를 밀며 물 밖으로 목만을 내민 사내들이 대문 앞에 서 있었다. 이 새끼야, 죽기 싫으면 빨리 불 꺼! 너희 집은 건들지 않을 테니 불 끄고 가만히 자빠져 있어. 서로 다른 목소리가 연달아 위협을 가해왔다. 어머니가 내 손의 랜턴을 빼앗아 불을 껐다. 이 못된 놈들아, 너덜은 물벼락을 맞은 이 동네 사람들이 불쌍하지도 아니어서 그 짓거리여. 어머니가 어둠 속에 사내들을 나무랐다. 저건 할망구 목소리 아니야? 늙은이가 겁도 없이 남아있었네. 사내들은 물속에서 용케 대문을 따고 유유히 문 밖으로 나가는 것 같았다. 지붕 위에 있는 양반들 잘 들어둬요. 우리도 다 먹고 살려고 목숨을 걸고 하는 짓이니까 그 점을 이해하시고 못 본 걸로 하쇼. 그게 당신들 신상에 좋을 테니까. 또 다른 목소리가 제법 점잖게 타일렀다. 어머니와 나는 인쥐 2마리가 커다란 먹이를 물고 골목 어디론가 사라질 동안 우두망찰 서 있었을 뿐이다. 강북쪽 먼 하늘의 어둠 속에서 빨간 불빛을 반짝거리며 날아오는 헬리콥터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성내천이 있는 곳이면 지금의 강남이라고 일컫는 잠실이죠. 수십 년 전만 해도 비싼 강북을 등지고 강남에 둥지를 튼 많은 젊은 세대들이 열악한 환경을 딛고 자식들 교육에 생업에 열의를 갖고 살다 보니 편리한 동네가 된 강남이 이제는 모렴치한 정치인들에 의해 악용되어 어쩌다 편가르기의 표적이 되었는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번에 부산에서 일어난 물난리에 큰 불편을 겪으신 부산 시민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